민주당 대선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른바 백제 발언을 놓고 지역주의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이재영 전 새누리당 의원, 노동의 경희대 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지사의 백제 발언을 놓고 각 캠프 간에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적절치 못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본인이 지역적 확장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것은 거기에 바로 그 지역주의가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지역 논쟁으로 소모하지 마시고요. 사과하고 이 논쟁을 끝내기를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그 말 그대로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선의로 아주 좋게 평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정치적인 공격 소재로 삼는다는 것이 과연 국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우리로서는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자, 문제가 된 이재명 지사 발언 먼저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전달하기 위해선 긴 이야기, 이재명 지사가 한 얘기를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백제 호남 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 당시에 이 전 대표가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고 계셔서 이분이 나서서 이긴다면 역사라고 생각했다. 우린 이기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됐고 이길 카드가 뭐냐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확장력이다. 이 부분입니다. 이낙연 캠프에서는 호남 불가론 내세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 측은 덕담을 했는데 어쩜 이렇게 왜곡을 해도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냐. 여기에 정세균 전 대표하고 김두관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고 뭐 인터뷰 내용 보기에 따라서는 양쪽 입장이 다 맞는 듯하지만 당내에서는 주로 어떤 평이 많은 것 같습니까? 네, 지금 또 1위와 2위의 갈등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사실 당내에서도 굉장히 좀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그 경선을 하면서 경선이 흥행이 안 되면 어쩌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두 후보 다 조금만 더 하면 본인이 앞서거나 맞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역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과열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런 과열되고 있는 경쟁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각 후보들이 좀 우리가 원팀이다, 하나가 되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싶은데요. 특히 지역주의 관련해서 이번 발언은 특히 과거에서도 좀 우리 안동에서도 했던 그 발언이 있었고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후배들은 그런 지역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벗어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에서도 그리고 특히 이번 발언 같은 경우는 맥락을 좀 봐야 하는데 여기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이낙연 대표가 그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서 덕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낙연 대표와의 만남, 일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정적인 의도로 얘기한 것 같진 않고 우리가 뭐 DJP 연대라든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굉장히 그 처절한 몸부림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저는 말씀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 또 TV 토론회가 계속 다시 재개되면요. 아마도 이런 논쟁,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우리가 또 지금까지 냈던 공약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또 두 후보들이 얘기를 하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이 아까 안동 발언이라고만 짤막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안동 가서는 분명히 했던 얘기가 오히려 영남 지역 분들이 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 지역 감정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았었는데 이 지사 측은 발언의 의도가 완전히 왜곡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도 특히 뭐 이제 백제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부여 공주 이런 쪽에 계신 의원님들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뭐 비판적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정진석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던 것 같고요. 김종민 의원도 충남 논산, 계룡, 금산인데 약간은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그 지역구를 두고 계신 그 현역 의원님들은 많은 이제 비판을 한 것 같고 또 홍준표 전 대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또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대표죠. 그 발언을 보면은 약간 요번에 그 이재명 그 지사를 대하는 게 좀 막 사는 인생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좀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막 사는 인생이란 또 단어를 쓰기도 했거든요. 인생을 막 살아도 국민들이 찍어줄 수 있을까라는 이런 단어를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그 이재명 지사와 또 그 이재명 지사 형수 간에 오갔던 욕설 관련해서도 그것도 막 사는 인생 아니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제 홍준표 대표는 그 설명을 했는데 하여튼 그거를 프레임을 잡아서 지금 이재명 지사 쪽을 공격하는 것 같고 이재명 지사의 그 발언을 들어보면 처음에 이낙연 그 후보한테 했던 그 당시에는 덕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다시 등장을 하면서 거기에서는 그 덕담에 대해서 이런 덕담을 내가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확장력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 감정을 어느 정도 조장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처음에 생각합니다. 그 얘기했을 때는 그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후보로 이제 선거 활동 열심히 할 때 했었던 얘기였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덕담이었죠. 그 당시에는 덕담으로 할 수 있지만 추후의 인터뷰에서는 확장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조금은 지역 이 감정 논란에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이 신경전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 경선 이제 초반에는 적통 논란이 이어지다가요 탄핵 공방, 이제는 지역주의 논란까지 등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책 논쟁은 사라지고 아무래도 퇴행적으로 좀 흐르고 있는 경선이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 지금 나오신 두 분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경쟁이 당내 경쟁이 더 힘들다. 맞습니다. 당내 살아남아야 뭐 당에 가서 더 이제 할 거 아니겠습니까? 활동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경쟁은 좀 치열할수록 또 보는 사람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또 일종의 양념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념이 그냥 과하면 요리를 망치게 되죠. 그렇죠. 예, 그것처럼 어느 선을 지켜야 되는데 저는 똑같은 내용이라도 조금 건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적통, 적자 이런 얘기보다는 누가 민주당의 이념에 가장 적합한 후보냐 이런 충분히 논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어 별 차이 없는데 사실 엄청난 큰 의미. 현재 민주당의 이념, 과거 민주당 이념에 가장 적합한 후보는 나다. 왜 그러냐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백제 관련 논쟁도 누가 확장성이 있느냐 이 문제를 충분히 짚을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이념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같은 논쟁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면 훨씬 더 건전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하대로 조금 더 승화를 한다거나 좀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면 좋을 텐데 너무 노골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정치에 대한 뭐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더 낮아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자,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 전화 통화 내용 공개를 놓고도 또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 전 대표에게요, 이낙연 대표에게 대통령을 좀 잘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서요. 그래서 이 전 대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통령님 잘 지켜드리겠다 이렇게 한 전화 내용을 SNS에 공개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 측은 대통령 경선에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역시 어떻게 들으냐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클 것 같아요. 대통령을 끌어들인 겁니까? 아니면 사실 자체를 밝힌 것뿐입니까? 뭐 통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뭐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김경수 지사님의 그 판결에 관해서 굉장히 좀 민주당 내에서는 좀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또 예상하지 못한 그 판결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그런 지지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통화한 내용을 뭐 일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사적인 대화였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이 또 재수감되는 그런 좀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오늘 재수감이 되죠. 네네. 그리고 이것을 또 어떻게 보면 좀 선거와 연관시켰다는. 그래서 정치인들은 사실 뭐 이렇게 재채기도 조심한다. 선거 때는 기침
하는 것도 조심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로 엮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도 조금은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재명 지사가 통화했으면은 본인도 통화했다는 걸 SNS에 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예. 통화한 걸 올릴 수는 있고요. 예.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달라라든지 그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조금 네.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민주당 경선 주자들 일제히 김경수 전 지사를 향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법사위 내준 거죠. 야당의 주장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21대 국회에 한정해서 전반기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는 그 국민의힘이 맞는 것으로 법사위를 개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원 노릇, 상황 노릇 하던 그러니까 법사위와 법사위원장은 더 이상 우리 국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네,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 오늘 다시 재수감이 됩니다. 오늘 오후에 창원교도소로 재수감이 되는데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도 대선 주자들 김 전 지사를 감싸고 있습니다. 결국 친문 표심을 의식해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감쌀 수는 있죠. 당연히 동지인데 김경수 지사가 고생하겠다, 위로하고 안타깝다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것까지 나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진실은 따로 있다라든가 김경수는 죄가 없다라든가 거짓된 판결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은 국무총리까지 지낸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가장 앞서 수호해야 할 그런 분들인데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이 난 것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당원들 의식이 필요하지만 국민들 의식하는 것도 함께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본선에 가시면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이 대법원 판결 부인하는 것이냐? 네. 그때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개인적인 부분을 고생하는 걸 위로한다든가 하는 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판결을 부인하는 것까지 그런 취지로 발언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민주당 예. 대선 주자들 일제히 김경수 지사를 향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화면이 조금 잘못 나갔습니다. 예, 녹취가 다시 한번 어떤 유감을 표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대법원 판결에 크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그런 일을 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 저는 김경수 지사님의 진실을 믿고 있습니다. 예, 유감스럽습니다. 법원이 정황 중심으로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증거재판주의에 충실했었으면 하는 저는 김경수 지사의 진심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많이 아쉽습니다. 드루킹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쏘은 거죠. 저는 추미애 후보를 좀 원망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자, 여야 원내대표가 1년 2개월 만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정말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이었던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면서 여당 내부에선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이번 합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과연 이게 다시 이제 야당에게 줄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엔 좀 양보를 했습니다. 네, 모양새는 그렇게 보이고요. 예. 일단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여당이 지금 이 결정을 내린 데 있어서는 잃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법사위원장뿐만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가 넘어오는 시점이 내년 6월 아닙니까? 내년 6월이면은 대선을 3월 달에 치르고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예. 이제 이 모든 상임위를 넘기는 거거든요. 예. 물론 대선과 지방선거의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정치적 동력을 잃느냐 아니면 더 가져가느냐는 다른 얘기이지만 일단 지난 2년 동안 180석이라는 거대한 여당이 야당을 매우 압박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면서 국민의 지지에서 좀 멀어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내년에 이렇게 좀 나눠주는 모습을 다시 취하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도 다시 한번 되찾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선거 일정이 지나고 나서는 그렇게 부담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 6월 시작되는 이제 21대 국회 후반기인데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나 지방 선거에서 완패를 해서 뭐 당 대표나 원내 대표가 바뀌었을 때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걸 번복했다가는 예. 뭐 국회 더더욱 파행인가요? 국회 파행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그렇군요. 힘들 것 같아 보이고요. 네. 180석이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는 자기네가 이런 위원장 자리를 내줘도 예. 중요한 법안에서는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자체 월권 방지를 위해서 체계나 자구 심사로 이제 한정한다. 이것도 이제 민주당에서 안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법사위 양보, 또 재난지원금 후퇴를 놓고 당내 강성 지지자들,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을 향해서 또다시 문자 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뭐 윤호중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역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하는데 여야가 일단은 합의를 이루면서 협치 시동을 건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문자 폭탄 문제 다시금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강성 지지자들도 당내 민심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문자 폭탄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강성 지지자다 이런 표현하기보다는 사실 우리 예. 당 당원이다, 우리 당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적극적이신 하고요. 분들이죠. 네네, 예. 그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고 예. 요즘 좀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뭐 문자 행동이다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면 사실 민주당이 온전히 잘해서만 그 의석을 얻은 게 아닙니다. 코로나의 위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죽을 사자를 써서 법이 죽는 법사위원회라는 그래요? 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확실한 의석을 몰아줬던 것이 사실은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결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밀어준 것이죠. 정말 공평하게 공정하게 한다면 여당 야당 150석 이렇게 나눠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좀 알아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특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오히려 선별하는 것이 또 행정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는 예.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88%와 12% 굉장히 그 차이가 너무나 적은 그 레인지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즘 또 독신세라고도 합니다. 이번에 혼자 살았을 경우에 혼자 네. 살았을 경우에 지금 보면 맞벌이 또 1인 가구로 확대하긴 했지만 특히 예. 그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난지원금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월세를 살고 있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받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 여야 협상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우리가 법안을 지금 계속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문체위 같은 경우도 8월 25일에 이제 또 야당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언론개혁 이런 문제들도 지금 하나하나 해결이 못 되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예. 180석 줬는데 뭐 하느냐, 무슨 예. 일 하고 있느냐 좀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야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저녁에 깜짝 호프 만찬을 가졌습니다. 입당과 관련해 진전된 논의가 있었을지 화면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좀 더 빨리 뵀어야 되는데 예. 그때 제가 가지고 요새 이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이건 제가 쓴 책도 아닌데 이거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이거 좀 사인을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야. 고맙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 책 보니까 배울 점이 너무 많고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여야 대선 주자들이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생중계인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술을 많이 못 먹잖아. 이거. 저 아마 국민들이 저희 맥주 한 잔 한다 해도 양해해 주실 겁니다. 아마 보면은. 제가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좀 가지고 저를 좀 지켜봐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쾌히 공감을 하셨고 오늘 불확실성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제거했다. 제가 당대표로서 말씀드리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강상표 하겠습니다. 네, 두 사람 1시간 30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담이 예. 끝난 이후 이 대표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윤 전 총장 입당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곧
입당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 가능성을 좀 내비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입당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윤석열 그 캠프 측에서는 인사 를 정한 그것이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 비유하자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제 비로소 뭐 동아리 수준에서 회사를 차리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되면서 본인들의 실적을 좀 내다가 당에 입당을 해서 시너지를 좀 극대화하고 싶어하는 생각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어떤 교감이 어제 일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제 인사들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그 인사 중에 국민의힘과 아직까지 연결돼 있고 또 당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거리를 좁히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은 압박하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전 총장하고 뭐 가깝다고 하는 의원들은 왜 자꾸만 당대표가 이렇게 누르냐, 입당 너무 재촉하지 말라 이런 갈등성들도 있었는데 전략적인 제휴라는 표현이 뭐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이렇게 맥주를 일부 언론 보니까 이제 500cc로 몇 잔씩 마셨다도 나왔고 뭐 그랬는데 그 앞에서 큰 소리로 뭐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도 정치인 다 됐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참 밀당을 잘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예. 뭐 과거에 또 뭐 비빔밥에서 당근이 빠졌다 뭐 이렇게도 하셨는데 맞습니다. 좀 서운하게 뭐 고추장이나 계란도 아니고 정말 그런 표현을 또 쓰기도 했는데요. 어제 만남이 그렇게 저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뭐 굉장히 좀 갈등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이 중도의 표심을 가져왔어야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출마 선언을 하고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좀 극우로, 극보수로 갔던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스러운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지율이 떨어졌던 측면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뭐 개인적인 도덕적인 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중도층이 많이 좀 돌아섰던 게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여서 이렇게 또 캠프를 꾸리고 뭐 또 입당을 하든지 합당을 하든지 이런 절차가 될 텐데 조금 더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국민 캠프라고 꾸렸죠. 예. 예.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정당이 있고 국민의 당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국민 캠프가 있고요. 사실은 지금 국민이란 이름을 공유하고 있는 그 세 개의 그 뭐 어떤 세력이 있는 것인데 이 세력을 합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 최재형 감사원장처럼 개인일 때는 네. 당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본인의 세가 있고 본인의 지지자들이 있을 때는 그분들의 의견도 좀 경청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조금 더 합당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윤 총장이 본인은 뭐 배우만 하겠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정치하는 분들 옆에서 보면 본인 스스로가 배우도 하고요, 감독도 하고요, 예. 연출도 하고요. 예. 뭐 해봐서 아시겠지만 해보셔서 네 그리고 뭐 자기가 정말 메이크업까지 모두 다 해야 하는 그런 저는 좀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것들을 모르고 뭐 정책이나 뭐 기획이나 홍보, 정모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들여와서 네. 그분들을 얼마나 함께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지는 좀 의문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네. 예. 그동안 이준석 대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서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맞습니다. 입당을 압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저께 이제 전격적으로 깜짝 회동이 이어진 건데 아무래도 최근 지지율 추이가 떨어진 것을 의식해서 좀 위기감을 느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수 있고요. 윤 전 총장이 위험하다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도 사실 위험한 거죠. 위기에 있죠.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8월 말부터 시작되는 경선, 네. 11월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국민들의 어떤 시선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예. 막 빠진 경선되고 마이너리그로 취급되겠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아직 장외에 남아있죠. 국민의힘으로 치자면. 네.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김동연 전 부총리도 그렇고 다 장외에 있으니까 오히려 국민들의 시선은 그 장외로 향할 겁니다. 그게 메이저리그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로서는 윤 총장 영입에 사활을 걸어야죠.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어저께 만난 것은 아무래도 윤 전 총장 입당에 대해서 뭔가 조금 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다시 노력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재정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게요. 야권 전직 의원들이 대거 합류를 했습니다. 이학재 의원, 또 박민식 전 의원, 신조 전 의원, 이학재 전 의원입니다. 이경진 의원, 이두하 전 의원 비롯해서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고정 패널 두 분이 이제 여기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의 왼쪽에 계셨던 분들 가운데 청와대 또 수석과 비서관으로 들어가신 분이 또 계시고요. 자, 국민의힘 전신 출신 의원들을 대거 영입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대로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사인인 것 같아요. 한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프로들이 없다, 선수들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건 뭐 속된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선수들이 없다. 뭐 그건 괜찮은 얘기. 괜찮은 말이라면 계속 쓰겠습니다. 선수가 없었는데 뭐 어제 그 소위 말하는 선수를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제 대거 투입이 되고 영입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뭐 저는 그 스타트업의 비유를 하자면은 예전에는 또 이렇게 가족의 주위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 받아서 시작을 했다가 어제는 이제 시리즈 A 정도 받은 것 같고 앞으로 한 2번 정도의 고비를 넘으면 이제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다, 제대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이제 아까 김병민 전 위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 대변인 중에 보면은 윤희석 대변인도 가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은 대표적으로 김종인 위원 시절에 굉장히 가깝게 분류되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지금 지난 한 달, 2달 동안 보여왔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 뭐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그 두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김종인 위원장의 또 다른 관심이 윤 총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제 인사는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총장이 지금 들어와서 당에서 경선에 참여하느냐 아느냐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친 김종인계로 불리는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합류를 했습니다. 눈길을 끌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을 향해서 한동안 비판 기조를 이어가던 김종인 전 위원장, 그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었을지 최근 발언과 함께 김병민 전 위원의 이야기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좀 상이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빨리 자기를 갖다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팀을 빨리 구성을 해야 돼요. 그게 아직까지 지금 몇 달을 지나면서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거라. 김종인 위원장과 같이 함께 몸을 담으면서 정치 참여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국민 캠프에 참여하게 된 상황을 지켜봤을 때 여러 가지로 충분한 해석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만약 극구 반대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국민 캠프에 참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네, 소위 친 김종인계로 알려진 김병민 전 위원, 또 김종인 전 위원이 극구 반대를 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김 전 위원, 긍정적인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 방송에서 김병민 의원이랑 함께 하면서 이제 또 방송 외에도 또 많은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아마도 어느 정도 김병민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반대했다면 좀 참여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별의 순간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사실 그 별의 순간은 약간 처음에는 좀 지나갔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1위 지지율을 계속 달리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좀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당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저는 좀 평가를 하는데요.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의 이런 어떤 결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력이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 세가 생겼고, 그렇다면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니고 그 세력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세력 대 세력, 그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좀 보수의 철학과 가치, 예. 그것을 계승할 분이 대통령이 되셔야 한다고 저는 야당에서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늬만, 어떻게 보면 보수 측의 인사들을 대거 등용해서 무늬만 보수의 탈을 쓴 그 옷을 입은 예. 그런 모양새가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가 스럽습니다. 이제는 좀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함께 들어갔으니까요. 예. 메시지라든지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직 대통령도 그렇고요. 전직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1등 내지는 2등 주역이라고 얘기를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킹메이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노 교수님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과연 누구를 밀 것 같으세요? 어렵지 않은데요? 어렵지 저는 않으십니까? 100% 확신하는데요. 예. 될 사람 밀어주는 거죠. 될 사람 예, 밀어준다. 이분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인디언 기우제 비 올 때까지 그렇죠. 제사 지내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원희룡 예. 두루 다 지금 뭐 밀당하지 않습니까? 밀당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 중에 뭐 하나 대통령 후보가 나올 건 분명히 야권에서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선택을 하지 않고 있는 건 분명하죠. 예. 그래서 아마 11월 말쯤 되면 판세가 확실해질 때 어느 쪽으로 확실하게 밀어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게 과연 누굴 것 같느냐 얘기하기가 어려우세요. 네, 그건 어렵습니다. 이길 만한 사람인데 그 이길 만한 사람이 누굴 것 같냐 어렵습니까? 그건 어렵죠. 그건 어렵군요. 예.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오늘 오전에 여기 오면서 예. 김종인의 또 다른 측근이라고 분류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아, 전화해 보셨어요? 네, 전화해서 왜 본인은 안 들어갔냐 그랬더니 저보고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예. 완벽하게 갔다고는 볼 수 없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뭐 여러 사람 후보들을 각 선상에 놓고 지금 지켜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과연 누가 야권의 진짜 1등 후보가 될지 한번 두루두루 살피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정가 소식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